안녕하세요. 자, 일단 시험 보느라 고생 많으셨고, 사회사는 정책론부터 투자론까지, 자, 투자론의 현금 흐름 분석까지 문제가 출제되었죠. 자, 우리 이제 빨리 한번 해설 강의 보죠. 자, 전체 평균은 71점 정도 나왔고, 71점. 자, 1번부터 보죠. 자, 1번도 보기 전에, 아이고. 자, 내용 정리 한번 보죠. 자, 우리가 지난번에는 이제 마지막에 임대료 규제, 주택 정책에서 임대료 규제와 보조 배웠고, 잠깐 좀 내용 보면, 자, 공공임대주택이 있는데, 요즘 공공임대주택은 이걸 외워야죠. 공공임대주택의 얘가 용어 정리, 이거 외워놔야 되고, 우리 암기할 때 영구, 행장, 이렇게 외웠죠. 자, 영구는 이렇게 해서 영구 또는 50년, 올해니까 최저소득계층이고, 국민은 30년. 자, 행복은 젊은 층을 위해서, 젊은 층의 주거 안정. 장기 전세는 전세 계약 이렇게 나와 있어야 되고, 이거 가장 중요한 네 가지고. 자, 통합은 누구나 들어갈 수 있게, 최저소득층은 영구에 들어가고, 저소득 서민은 국민에 가고, 젊은 층은 행복에 가는데 누구나 들어가 살 수 있게 통합시킨 거 통합 공공임대주택. 자, 분양 전환 나오면 분양 전환할 목적으로 이렇게 나와야 되고, 가장 중요한 건 얘죠, 이제. 자, 장기 전세도 전세가 있는데, 기존 주택, 전세 임대주택 나올 때는 기존 주택을 임차한 사람이 더 어려운 사람에게 다시 전세 내주는 거예요. 뭐가 나와야 되냐면 전대가 나와야 돼요. 그러니까 장기 전세는 전세 계약이 나와야 되고, 기존 주택 전세 임대주택은 전대라는 말이 나와야 된다. 이거 잘 구분하고. 자, 공공임대주택을 정부가 공급했을 때 나타나는 현상 세 가지가 중요한데, 자, 정부가 시장에 10개가 있을 때 정부가 5개를 공급하면 나중에 15개로 주택 공급량이 늘어나는 게 아니라, 정부가 5개 공급하면 사적 시장에 5개가 없어져요. 그래서 전체 공급량은 처음과 나중이 거의 동일해요. 그래서 사회 전체 공급량은 거의 일정하다. 자, 두 번째, 공공임대주택의 임차인만 혜택이 있다. 그러니까 사적 시장의 임대료는 변함이 없어요. 공공임대주택에 들어간 임차인만 똑같은 주거질인데 싸게 들어갈 수 있으니까 공공임대주택의 임차인만 혜택 본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가장 중요한데, 임차인의 조세 부담을 완화시킬 수 있다. 만약에 재산세를 부과하면 원래 임대인이 내야 돼. 근데 임대인이 일부 세금을 임대료로 올려서 임차인에게 떠넘기는 현상이 나타나요. 이걸 조세의 전가라고 하죠. 임차인이 부담하게 되는데, 자,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면, 자, 임대인이 임대료를 올리기에 좋으냐, 쉬우냐, 어렵냐를 따져보면 돼요. 자, 임대인이 만약에 임대료를 올리려고 하면, 임차인이 공공임대주택이 있으면 저소득층이라면 나 저기로 나갈 거야 라고 할 수 있으니까 올리기가 어렵죠. 그럼 임차인에게 떠넘기기가 어려워. 그래서 임차인의 조세 부담이 작아진다, 완화된다라고 해석할 수 있어요. 다시 해석하면 또 이렇게도 해석할 수 있어요.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면 임차인의 입장에서는 주택이 갈 데가 더 늘었어. 대체재가 많아진 거예요. 대체재가 많아졌다는 건 수요의 탄력성이 커졌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우리가 이제 조세 부담을 누가 많이 하냐라고 했을 때, 비탄력일수록 조세 부담을 많이 해요. 비탄력일수록. 탄력적이면 조세 부담이 작아지는 거예요. 수요가 탄력적이니까 수요자 임차인의 조세 부담이 작아질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세 번째, 임차인의 조세 부담이 완화된다. 자, 정부가 공공임대주택 공급했을 때 전체 공급량 일정, 누가 혜택 보냐? 공공임대주택의 임차인만 혜택 본다. 세 번째, 임차인의 조세 부담이 작아진다. 이 세 가지 기억해 놓고, 요즘 중요한 건 이거 외워놔야죠. 공공임대주택의 용어 정리. 자, 민간임대주택이 있을 때는 민간은 모두 다 민간이 들어가 있어요. 민간이. 자, 민간이 없으면 다 공공임대주택이고, 민간임대주택은 민간이 들어가 있다. 자, 이건 우리가 임대사업자, 민간 임대사업자로 운영하는 민간 임대주택을 얘기하고, 중요한 건 이 두 개. 자, 공공지원 민간과 장기 민간이 있는데, 둘 다 몇 년 이상이냐면 10년 이상 외워놔야 돼요. 10년. 영구는 50년, 국민은 30년. 자, 민간 임대주택은 10년 이상 이렇게 나와야 되고. 자, 공공지원인데
공공의 지원을 받아서 민간이 만들어서 싼 임대료로 일정 기간 10년 이상 운영하면 정부에서 혜택을 줄게 라는 걸 공공지원 민간인데, 이때 공공이 어디냐면 주택도시기금, 주도금이라 그래요. 주도금. 아직 한 번도 안 나왔지만 처음 등장할 수 있는 문제다. 올해든 내년이든 그 후든 언젠가 한번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주도금 하나 기억해 놓고, 자, 10년. 공공지원이 아닌 민간임대주택으로 10년 나오면 이건 장기 일반 민간임대주택. 민간 일반 빼고 장기 민간이라고도 해도 괜찮아요. 장기 민간. 자, 그 다음에 분양 정책에서 선분양과 후분양 나올 때, 자, 선분양, 후분양은 주택 정책에서는 공급자 입장에서 해석하는 게 좋아요. 공급자 입장에서 유리하냐, 불리하냐 얘기했을 때, 자, 선분양은 착공과 동시에 분양해서 분양금을 받아서 분양금으로 건물을 지어나가고 돈 떨어지면 중도금 받아서 건물 지어나가는 거예요. 그럼 이제 공급자 입장에서 자금 조달하는 게 용이하겠네. 그래서 선분양은 공급자에게 유리해요. 공급자에게 유리한 방식, 공급자 중심인 방식이 선분양 방식. 자, 그럼 후분양은 공급자가 자금 조달해서 다 완공한 다음에 분양해서 처음에 들였던 자금을 회수하는 방식이니까 자금 조달해야 되고 건설하는 동안에 위험을 모두 부담해야 되니까 공급자가 불리한 방식이에요. 공급자 불리한 방식. 이걸 먼저 머릿속에 생각해 놓고 내용을 쭉 풀어야 되겠죠. 자, 선분양은 공급자가 불리하고, 선분양 공급자가 유리하고 자금 조달이 용이하다. 그럼 공급자가 좋으니까 주택 공급이 증가될 거고, 여기에 이자 일부를 수요자가 부담하는 꼴이 나타난다. 원래는 공급자가 돈 빌려서 건물 지어나가면서 이자를 내야 되는데, 즉 분양자, 수요자가 낸 돈으로 분양금으로 건물 지어나가니까 이자를 분양자, 수요자가 내는 꼴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자를 수요자가 내는 일부가 내는 현상이 나타날 수 있고, 자, 부실 시공에 대한 위험을 수요자가 부담한다라고 얘기해요. 자, 무슨 얘기냐면 선분양은 견본주택 보고 돈 냈어요. 실제 주택이 아니라 모델하우스 보고 돈 냈죠. 근데 실제 들어갈 때 보니까 주택이 허접할 수 있어. 이 피해를 수요자가 안을 수 있다. 분양자가 안을 수 있다. 그래서 부실 시공에 수요자가 위험을 부담한다는 건 부실 시공에 수요자가 대처하기가 어렵다라고 얘기하는 거고, 자, 분양권 전매를 통해서 투기, 가수요라 그래요. 가짜 수요가 발생할 수 있다. 이 투기가 발생할 수 있는 건 분양 시점과 입주 시점의 차이가 있어요. 기간 차이. 즉 견본주택 보고 분양권을 받았어. 근데 건물을 쭉 지어서 입주할 때 분양권의 가치가 오를 수 있을 거예요. 그 분양권을 투기로 이걸 살 수가 있어서 투기가 발생할 수 있다라는 건 분양 시점과 입주 시점의 기간적 차이 때문에 투기가 발생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고, 자, 후분양은 공급자에게 불리하죠. 자금도 다 조달해야 되고 위험을 다 부담하고 완공한 다음에 분양할 거니까. 그래서 후분양은 공급자에 불리하다. 자, 건설 자금의 확보가 어려워서, 자, 불리하면 주택 공급이 줄어들 수 있을 거고, 자, 수요자는 선택폭이 증가한다는 건 완공된 거 실제 주택을 다 보고 살 수 있기 때문이에요. 이 말을 이렇게도 해석할 수 있어요. 자, 부실 시공에 대처가 용이하다. 자, 무슨 얘기냐면 허접하면 안 사면 될 거야. 실제 주택을 보고 돈 낼 거니까. 좋으면 갈 거고 허접하면 안 살 거니까. 여기는 부실 시공의 위험을 수요자가 부담하지만 후분양은 부실 시공에 대한 위험을 수요자가 부담하지 않을 거예요. 허접하면 안 사면 될 거니까. 실제 주택을 보고 살 거니까 라는 얘기고, 자, 그런데 공급자가 자금 조달하고 위험을 다 무릅쓰고 완공했어. 위험도 다 부담하고 이자도 다 내면서 완공했어요. 그러면 비싸게 팔까 싸게 팔까? 비싸게 팔겠지. 분양가가 올라가는 특성이 있다. 나머지는 사실 상식적으로 다 해결되는데 첫 번째 이것만 떠올리면 돼요. 선분양은 공급자에게 유리하고 후분양은 공급자에게 불리하다. 이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 자, 그럼 문제 한번 보죠. 1번. 자, 주택정책에서 임대료 규제와 보조는 우리 지난주에 잠깐 설명했었으니까, 자, 규제 임대료가 시장 임대료보다 낮을 때, 낮아야 저소득층이 싸게 임대주택에 들어갈 수 있을 거니까 정상적으로 임대료 규제한 거예요. 자, 그럴 때 투자를 기피하는 현상이 나타난다. 싸게 받으라니까 임대인은 버는 돈이 없어. 그럼 주택에 투자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그럼 주거질이 떨어질 거다. 또 기존 임차인은 이사를 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주택이 부족하니까 나가면 주를 구하기 어렵죠.
자, 그리고 우리가 음성적 거래, 이중 임대료가 발생할 수 있다. 이런 게 이제 임대료 규제를 장기로 실시했을 때 나타나는 시장의 부작용이었어요. 자, 주택 임대료 규제는 질적 수준을 하락시킨다. 임대인이 투자 안 하니까 주택이 자꾸 질적 저하가 나타날 거고, 자, 임대차 계약갱신 임대료 상승을 대한 규제는 이런 거 해석할 거 없고 임대료 규제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도 쉽게 얘기하면, 자, 이런 건 중요한 게 아니고 임대료 규제 이렇게 됐을 때, 임대료 규제하면 주택이 많이 부족해진다 그랬어요. 다시 한번 생각해 보죠. 자, 임대료를 규제해서 임대료를 정상적으로 낮게 규제한다. 자, 그러면 시장에서 임대료를 건드렸으니까 균형이 깨질 거예요. 수요와 공급이 원래 같다가 낮게 규제하면 수요가 많아, 공급이 많아? 질문이에요. 수요가 많아, 공급이 많아? 낮대. 낮으니까 수요가 많겠죠. 이걸 뭐라고 하냐면 초과 수요 현상이 나타날 거예요. 그래서 임대료를 낮게 규제하면 시장에서는 초과 수요가 나타날 거예요. 자, 단기와 장기를 볼 건데, 단기는 임대료 규제에 대한 효과가 발생해요. 임차인이 싸게 들어갈 수 있어. 이 정도의 초과 수요는 문제가 안 됐어. 단기는 수요가 100개인데 공급이 90개니까 초과 수요가 10개가 나타났어요. 초과 수요는 공급 부족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10개는 문제가 안 돼. 근데 장기에 공급의 탄력성이 뭐한다? 커진다. 이 말은 공급이 변할 수 있게 되었다. 낮게 규제하니까 임대인이 손해보는 거죠. 그럼 공급이 변화가 어떻게 나타난다? 감소한다. 그래서 공급이 감소해요. 그럼 얘가 100개고 얘가 50개로 이렇게 줄었을 때 이 초과 수요가 훨씬 커져서 주택 부족이 심각해져서 많은 부작용을 야기한다가 임대료 규제였어요. 맞아요? 오늘 기분 다 안 좋아요? 왜 이렇게 다 이렇게 인상을 쓰면서 보는 것 같아? 자, 어찌되거나, 자, 그래서 많은 부작용을 야기할 수 있다. 주택 부족이 심각해진다라는 내용이었어요. 자, 이런 것들이 부작용을 얘기하는 거죠. 정부의 정책이 오래 하니까 부작용이 오히려 나타났다. 이런 걸 정부 실패라고 얘기했었고, 자, 보조 정책 나오면 보조는 임대료가 올라갔다가 내려간다. 단기는 임대료가 올라가고 장기는 임대료가 내려가는데, 임대료가 올라갔으니까 임대인이 혜택을 보고 자, 장기에는 임대료가 내려가서 결국 임차인 혜택을 보게 되는데, 이때 임대료가 내려간 이유가 뭐냐라고 했을 때 장기에 임대료가 올라가 있어요. 자, 장기는 공급의 탄력성이 커져서 변할 수가 있게 되었는데, 어떻게 변하냐? 임대료가 올라가 있어. 임대는 좋지. 그럼 공급이 뭐한다? 증가되는 거예요. 그래서 공급이 증가되어서 가격이 떨어지는 거다. 결국 가장 중요한 차이는 임대료를 규제했을 때 장기의 탄력성이 커지는 건 당연해. 탄력성이 커지는데 공급이 줄어서 문제가 되고, 보조하면 장기의 탄력성이 커지는데 어떻게 변하냐? 공급이 증가하는 걸로 변한다. 이게 큰 차이였어요. 알아듣고 있죠? 잘 모르겠어, 느낌은. 자, 보조를 시행할 경우에 장기에 공급의 탄력성이 커지면서 변할 수 있게 되는데, 공급은 뭐한다? 증가한다. 규제하면 장기의 공급은 줄고 보조하면 장기의 공급은 는다. 이게 가장 큰 차이였고, 자, 임대료고 정부가 규제하는 임대료의 상한이 균형 임대료보다 높으면 시장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아무런 영향이 없다.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이렇게 나와야 되겠죠. 자, 5번이 틀린 거고. 자, 저는 지난주에 배웠던 내용 잠깐 복습 겸 하나 문제를 좀 넣었고, 2번 보죠. 자, 공공임대주택의 용어 정리, 영구, 행장 이렇게 외워놔야죠. 자, 영구 나오면 몇 년? 50년 나와야 돼. 50년. 영구 또는 50년. 하나 더 해석하자면 거의 평생 살려고 하니까 돈이 가장 없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소득계층은 최저소득계층이야. 이렇게 두 개 확인하고. 국민 나오면 뭐 나와야 돼요? 30년. 올해니까 저소득 서민 나와야 되는데, 내용을 보니까 대학생, 사회초년생, 신혼부부, 젊은 층 이렇게 나왔죠. 그럼 얘는 뭘 얘기한다? 행복주택을 얘기해요. 그럼 체크하고, 이거 읽어야 돼? 안 읽어야 돼요? 안 읽어야지. 이건 외웠던 걸로 확실하게 틀렸다라고 해석해야 되니까 안 읽고 다음 문제 넘어가야 돼요. 자, 3번에 장기 전세 이렇게 나오면 전세 계약 방식으로 이게 나와야 되고,
자, 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이니까 분양전환할 목적으로 이렇게 나와야 되고, 자, 5번이 중요하죠. 여기도 전세가 나와. 기존주택, 전세임대주택은 기존주택을 임차한 사람이 더 어려운 사람에게 뭐 한다? 전대. 이 전대가 나와야 돼요. 이 전대 나올 때 장기전세라고 하면 안 돼. 기존주택, 전세임대주택이라고 나와야 돼요. 그러니까 이때 전세는 뭘 얘기하는 거예요? 전대를 얘기하는 거야. 이때 전세는 전세 계약을 얘기하는 거고, 기존주택 전세는 전대가 나와야 된다. 핵심인 내용이고. 자, 3번 분양가 상한제. 자, 일단 분양가 상한제. 분양가는 신규 주택 가격을 상한을 두겠다, 규제하겠다. 그래서 분양가 규제를 얘기할 때 상한제라고 얘기하는 거죠. 일단 첫 번째, 이건 정부의 직접 개입이에요, 간접 개입이에요? 직접 개입이에요. 정부의 직접 개입이다. 정부가 즉 수요자 공급자 역할을 하거나 가격을 직접 통제할 때 임대료 규제, 분양가 규제, 이건 정부의 직접 개입이에요. 직접 개입이고, 내용 한번 보죠. 자, 분양가 상한제 주택의 분양가격은 택지비와 건축비로 구성된다. 맞아요. 분양가격은 땅값과 건축비, 건물값으로 구분된다. 맞고. 자, 주택가격을 안정시키고, 맞죠? 신규주택을 싸게 팔려고 하는 거니까, 자, 무주택자의 신규주택 구입 부담을 경감시킨다. 좋은 얘기고. 자, 분양가 상한제는 싸게 팔라는 거예요. 그럼 공급자에게 유리하다, 불리하다? 불리하다. 이때 공급자는 건설업체를 얘기하는 거예요. 새로 만든 주택을 싸게 팔려고 하니까 얘들은 비싼 돈을 못 받아. 그러면 돈을 많이 이익을 못 받으니까 손해보는 입장에 놓일 거예요. 그래서 신규 분양주택 공급이 위축, 감소 얘기하는 거죠. 감소하고 돈을 조금밖에 못 받으니까 좋은 자재로 만들 수가 없어. 그래서 주택의 질이 하락하는 문제가 나타날 수 있다. 맞고. 자, 어쩌고 저쩌고 나왔는데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얘가 나왔네. 도시형 생활주택은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렇게 나와야죠. 자, 도시형 생활주택 몇 세대 미만? 300세대 미만. 자, 뭐가 있다? 단지형 연립, 단지형 다세대, 그 다음에 아파트형 주택 이렇게 있었죠. 자, 얘는 분양가 상한제 적용되지 않는다. 분양가 규제가 적용받지 않는다. 이렇게 딱 정리해놔야 돼요. 도시형 생활주택. 현재 시행 중이다. 이 말 나오면 시행 중이지 않는 거 5개 외워야죠. 양택, 초공, 종합토지세. 양은 개발권 양도제, 택은 택지 소유 상한제, 초는 토지 초과이득세, 공은 공한지세, 마지막에 종합토지세. 이것 뺀 나머지는 시행되고 있다라고 해석해야 되고. 자, 뭐 간단히 풀어야 되고. 4번. 자, 그리고 기출문제는 사실 너무 익숙한 지문이 많아요. 어렵지 않아. 그래서 사실은 다 맞으면 좋은데 어찌됐거나 3번 도시형 생활주택이고. 자, 일단 하나 더 알면 분양가 상한제는 무슨 법에 근거하고 있을까? 무슨 법? 주택법이에요. 분양가 신규 주택가격이죠. 주택법이에요. 주택법 배웠어. 자, 주택법 나오면 하나 더 기억해놔야 돼요. 즉 주택가격 안정을 위하여 주택의 투기를 방지하기 위해서 지정하는 게 있어. 뭐? 투기 과열지구. 그래서 투기 과열지구 주택 투기 방지하기 위한 거죠. 투기 과열지구와 분양가 상한제는 무슨 법률에 근거하고 있다? 주택법. 기억해놔야 돼요. 주택법. 자, 정부의 직접 개입이고. 자, 4번 뭐죠? 주택 공급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거. 자, 선분양제도라고 나왔네. 자, 얘는 미리 견본주택 보여주고 돈 받아서 건물 지어나가는 거니까 공급자에게 유리하죠. 공급자에 유리한 방식. 자, 준공전에 분양대금 유입으로 사업자의, 개발자의 자금 부담이 완화될 수 있다. 공급자에게 유리하다. 맞고. 자, 소비자 측면에서 후분양제도는 선분양제도보다 부실 시공에 대처할 수가 있다. 맞아요? 맞지? 대처할 수 있지. 허접하면 안 사. 좋아야 사겠죠? 실제 주택을 보니까 부실 시공에 대처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선분양은 어때? 견본주택 보고 돈 냈는데 들어갈 때 허접할 수 있잖아. 그래서 선분양은 부실 시공에 대처가 어렵고
후분양은 실제를 보고 살 거니까 부실 시공에 대처할 수 있다. 맞는 얘기고. 3번에 자, 건설 자금 대부분을 구매자로부터 조달함으로 라고 나왔어요. 건설 자금 대부분을 분양금으로 조달하는 거. 무슨 분양? 선분양 얘기하는 거죠. 이때 건설 자금의 이자 일부도 구매자가 부담하는 꼴이 나타난다. 그러니까 이건 선분양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후분양이 아니라 선분양 이렇게 나와야 되고. 4번 선분양 제도는 분양권의 전매를 통해서 가수요 투기가 발생할 수 있다. 맞죠? 먼저 분양권을 받았어. 근데 건물 짓는데 시간이 걸려서 입주하는 시점에 분양권의 가치가 올라가서 프리미엄을 노리는 투기가 발생할 수도 있더라. 맞는 얘기고. 자, 후분양 제도는 자, 주택을 건설한 후에 분양한다. 맞죠? 틀린 건 3번. 자, 5번 조세정책 보죠. 조세정책 내용 한번 정리해보고. 자, 조세정책에서 가장 첫 번째 비탄력적인 대상이 조세 부담이 크다. 우리가 암기했을 때 이런 게 있었어요. 가수 B가 비싸서 돈 많이 번다. 총수입에서 유리하다. 자, 돈 많이 벌었으니까 조세 부담이 어떻다? 크다. 이렇게 외웠죠. 그래서 비탄력적인 대상이 조세 부담이 크다. 이런 얘기였어요. 수요와 공급 중에 수요자 공급자 중에 누가 세금 많이 낼 거냐? 탄력성이 작은 대상이 세금 많이 낸다. 탄력성 크면 세금을 조금 내고 탄력성이 작으면 세금을 많이 낸다. 이 내용이었어요. 자, 이건 고가로 팔아야 비탄력일 때는 가격을 올려 팔아야 총수입에 유리하다. 비탄력일 땐 고가가 유리, 저가가 불리. 탄력적일 때는 고가가 불리, 저가가 유리. 이렇게 해석할 수 있어야 되는 내용이었고. 자, 만약에 이렇게 나왔다 보죠. 수요 가격 탄력성과 공급 가격 탄력성 중에 얘가 작대, 공급이 탄력성이 작대. 그럼 공급이 비탄력인 거죠. 그럼 누구 부담이 크다? 공급자의 부담이 크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공급자는 임대인 얘기하는 거고. 자, 양도소득세 중과할 때, 양도소득세는 우리가 매매할 때 내는 세금인데 매도인이 내는 거예요. 매도인이. 자, 매도인이 내는 세금인데 얘를 중과했어. 그럼 매도인이 팔아 안 팔아? 안 팔아. 그래서 공급이 얼어붙는다, 안 판다를 매각을 미룬다, 계속 보유하고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보유기간이 길어진다. 이 말은 다시 매각을 미룬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공급이 줄었으니까 공급이 주니까 가격은 뭐 한다? 올라간다. 시험 문제 자주 나오는 내용이죠. 양도소득세 중과할 때. 아까 공공임대주택 공급하면 세 가지 현상이 나타난다 써. 전체 공급량은 거의 일정하다.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임차인만 혜택 본다. 세 번째, 임차인의 조세 부담이 작아진다. 그래서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면 임차인의 조세 부담이 작아진다라고 해석할 수 있어야 되고. 자, 세금을 인상하면 시장에 수요와 공급이 줄어드는 현상이 나타날 거예요. 세금 인상하면 안 살 거예요. 안 사면 안 만들 거야. 안 팔 거야. 그래서 즉 정부가 조세를 인상하면 시장에서는 수요 공급이 줄어들어. 이건 경제 활동이 줄어드는 거죠. 경제적인 손해가 발생하는 거예요. 그래서 조세를 인상하면 경제적으로 손해가 발생한다. 이 경제적 순손실은 수요와 공급이 모두 줄어드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줄어드는 현상이 나타난다. 경제 활동이 줄어드는 건 손해인 거예요. 자, 이때 자, 수요와 공급이 탄력적이면 양이 많이 변하는 거예요. 탄력적이면 줄어드는 방향은 정해져 있어. 근데 탄력적이면 양의 변화가 크대. 그러면 많이 준다는 거죠. 그래서 탄력성이 클수록 많이 줄어드니까 순손실이 커진다. 그러면서 암기 코드가 순탄이라고 외웠어요. 순탄. 탄력성 커질수록 순손실이 커진다. 순탄. 이렇게. 자, 얘는 35회에 단답형으로 이 학자가 누구냐 이렇게 물어봤으니까 36회는 안 나올 거예요. 자, 헨리 조지가 토지 단일세를 주장했어요. 토지에 대한 세금 하나면 정부 세정을 모두 충당할 수 있으니까 다른 세금은 다 없애도 괜찮아. 이렇게 주장한 사람이 헨리 조지라는 사람인데 이건 나왔는데 이제 이 내용이 다시 또 나온다면 이걸 알아야 돼요. 자, 공급이 물리적 공급이 자, 토지에 눈에 보이는 공급량은 늘릴 수가 있다 없다? 없다. 무슨 성? 부증성으로 물리적 공급은 불가능하다 이렇게 했었어요. 자, 물리적 공급이 완전 비탄력이에요. 자, 그럼 이제 이걸
조세 부담과 연관 지으면 우리가 비탄력이면 세금을 많이 낸다 그랬어요. 자, 공급이 완전 비탄력이래. 완전 비탄력이니까 공급자가 모두 낸다는 거지. 자, 그래서 토지 소유자, 공급자가 모두 부담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토지에 대한 보유과세를 냈을 때 원래 세금 누가 내야 돼요? 공급자가 내야지. 임대인이나 토지 소유자가 내야 되는데 얘가 세금을 올렸을 때 임대를 올려가지고 임차인에게 떠넘기는 현상이 나타난다 그랬어요. 그러면 안 내도 될 임차인에게 원래 토지, 부동산에 대한 보유과세는 토지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내야 되는데 임차인에게 떠넘기는 현상이 나타나요. 그럼 조세정가는 안 내도 될 사람에게 떠넘기는 현상이니까 좋은 게 아니에요. 자, 그런데 물리적 공급이 완전 비탄력이면 공급자가 모두 부담하니까 안 내도 될 임차인에게 떠넘길 수가 없어요.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좋은 거예요, 좋은 거. 그래서 왜곡이 나타나지 않는다. 안 내도 될 임차인에게 떠넘기지 못한다. 전가가 발생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토지 소유자가 모두 부담하니까, 완전 비탄력이니까. 이거 기억해놔야 돼요. 자, 그러면 이 내용도 한번 보죠. 우리가 비탄력이면 세금을 많이 낸대. 그럼 탄력적이면 세금을 적게 내겠죠. 자, 그러면 공급이 완전 비탄력이다. 이거 한번 해석해 보죠. 자, 그러면 조세는 누가 모두 내야 돼? 공급이 비탄력인데 많이 내는데 완전이니까 임대인이죠. 임대인 전부 부담한다. 그럼 임차인은 낸다, 안 낸다? 안 낸다. 임차인의 부담이 없다.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똑같은 결과를 만들어내는 게 있어. 이때 수요가 완전 탄력적이래. 이렇게 나왔다고 해보죠. 수요가 완전 탄력적이다. 비탄력이면 많이 내고 탄력적이면 적게 내지. 탄력적이다. 수요가 탄력적이니까 적게 낸데 완전 적게 낸대. 안 낸다는 얘기예요. 그럼 임차인의 부담이 없다는 얘기야. 그럼 결과적으로 임대인이 모두 부담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임대인이 모두 부담하는 건 이 두 가지예요. 우리 시험 문제 완전 탄력, 완전 비탄력은 무조건 나온다 그래서 자, 완전 비탄력 나오면 무슨 선? 무슨 선? 수직선. 뭐가 일정? 양이 일정. 양이 변하지 않는데 그럼 탄력성은 얼마? 0. 함수식 어떻게? Q는 숫자. 이런 형태로 쓴다 그랬어요. 무조건 다 정리돼 있어야 돼. 반대로 얘는 수평선. 뭐가 일정? 가격이 일정. 자, 그리고 탄력성은 무한대. 그리고 함수식은 P는 숫자. 이렇게 쓴다라는 거 반드시 정리해야 되고. 자, 최근에 계속 나오고 있는 건 얘죠. 얘. 자, 국세와 지방세를 구분하는 기준. 과세권자에 따라서요. 자, 세금을 부과하는 데가 중앙정부냐 지자체냐에 따라서 중앙정부에서 과세하면 이건 국세, 지자체에서 부과하면 이건 지방세 이렇게 얘기하고 지방세가 뭐가 있냐라고 할 때 지방에서 면허 취득한 게 재산이야 이렇게 외웠어요. 면허 취득이 재산이야. 이 세 개 뺀 나머지는 다 국세로 봐도 괜찮다라고 해석했었어요. 자, 등록면허세와 취득세는 취득 단계의 지방세, 보유 단계의 지방세, 재산세 이렇게 나오고 자, 나머지 국세에서 취득 단계의 상속세, 증여세, 인지세, 보유 단계의 종부세, 처분 단계의 양도소득세 얘가 중요하죠, 얘가. 자, 보유 단계의 국세는 종부세, 지방세는 재산세 이렇게 얘기할 때 자, 이거 다시 한번 정리해 보면 종부세와 재산세는 모두 보유 단계에 부과하는 세금이다. 맞죠? 둘 다 보통징수나 여기에 부가징수라는 말을 써요. 이 말은 뭐냐면 얘와 얘는 고지서 받아서 세금 내는 거죠. 내가 신고해서 납부하는 게 아니라 고지서 받아서 내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둘 다 신고 납부 방식이 아니다. 이거 시험에 나와서 가르쳐 주는 거예요. 우리 시험은 아니지만 감정평가사 시험에 여기까지는 나왔으니까 좀 설명해 주는 건데 신고 납부가 아니라 고지서 받아서 낸다. 지방세일 때는 보통징수, 국세일 때는 부가징수란 말을 써요. 신고 납부가 아니라 고지서 받아낸다라는 거고. 자, 과세 기준은 언제로 똑같다? 6월 1일로 동일하다. 자, 그러나 과세 대상물은 같다, 다르다? 다르다. 종부세는 몇 가지? 2가지. 재산세는 5가지. 과세 대상물은 다르다.
자, 그리고 또 나온 내용을 잠깐 좀 정리하면, 자, 나머지 세금들은 사실 누진세율도 있고 비례세율도 적용이 돼요. 근데 누진세율만 있는 걸 여기서 딱 고르라고 한다면 얘 두 개예요. 얘 두 개는 뭐만 있다? 누진세율만 적용된다. 누진세율만 적용된다 라고, 이것도 간평에서 시험에 나왔고, 나머지는 누진세도 있고 비례세도 있고 비례세 있는 것도 있고 그래요. 이런 건 다 외우진 못하고 누진세율만 적용되는 거. 자, 그 다음에 최근에 좀 가장 어렵게 나온 것 중에 이건데, 자, 지방세 중에 지자체에서 부과하는 세금 지방세, 우리가 큰 영역을 얘기할 때 특별시, 광역시, 도, 특광도 이렇게 나오고, 작은 거 시, 군, 구 이렇게 나눴을 때 지방세 중에 특강도에서 내는 거, 도구에서 내는 거, 시군구에 내는 거, 이게 달라요. 자, 그랬을 때 우리가 세 개 외웠죠. 면허, 취득한 게 재산이야 라는 순서대로 특광도, 시군구 쓰고 세로로 이렇게 점퍼지 놓으면 얘가 면허야. 면허. 두 번째 가로를 이렇게 하면 얘가 취득세. 마지막에 얘가 재산세. 문제는 시군세에 해당되는 걸 찾아라. 시군세에 해당되는 지방세가 뭐야? 이렇게 문제가 된 거예요. 시군세에 해당되는 지방세는 재산세. 가장 답으로 많이 나온 것도 재산세야. 정말 모르겠다 그러면 재산세 찍어야 돼요. 자, 특광도 큰 거, 시군구. 자, 세로로 도구 면허세, 특광도 취득세, 시군구 재산세. 여기도 나왔으니까. 특히 시군세라고 나오면 재산세다. 이거 말고 하나가 추가로 하나 더 나왔는데 지방소득세도 시군세에 해당되는 거예요. 어쨌거나 재산세 하나까지 기억해 놓으면 좋겠고, 현재까지 국가자격시험에 나온 건 여기까지. 자, 문제 보죠. 자, 5번 보죠. 자, 옳은 거. 자, 주택에 재산세를 부과했대요. 세금 부과하면 수요가 증가해 감소해? 감소하겠지. 수요 감소. 그러면 이후에 안 살려고 하니까 공급도 증가해 감소야? 감소해요. 공급도 감소해요. 자, 그러면 세금을 부과하면 수요도 줄고 공급도 줄어요. 그럼 경제활동이 줄는 걸 뭐라고 한다? 경제적 순손실. 그래서 수요도 줄고 공급도 줄은 경제적 순손실이 발생한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가격은 여기서는 해석하지 않아요. 일단 동시에 일어났다고 해봅시다. 수요도 줄고 동시에 공급도 줄는다고 했을 때 가격은 어때요? 올라요? 내려요? 내려? 알 수 없다지. 누가 많이 변했는지 몰라요. 수요 줄면 가격 하락, 공급 줄면 가격 상승. 누가 많이 변했다는 얘기가 없으니까 가격은 알 수 없다 이렇게 해석하는 거죠. 변화폭을 제시해야 알 수 있다 이런 얘기 나와야 되고, 어쨌거나 가격은 중요한 게 아니라 수요도 줄고 공급도 준다. 조세 인상하면 부과하면 둘 다 주는 경제 순손실이 발생한다. 자, 재산세를 부과하면 공급은 증가해 감소해요? 감소야. 수요도 줄고 공급도 준다. 자, 그러면 가격은 해석하지 않아요. 둘 다 줄고 하니까. 자, 주택 공급의 동결 효과는, 자, 공급이 얼어붙는 거죠. 이때 양도소득세를 중과할 때 주로 이런 일이 발생하죠. 양도소득세를 중과하면 매도인이 안 팔아. 공급이 줄어들어. 그래서 결국 가격이 오르는 현상이 나타나죠. 자, 가격 오르는 주택 소유자가 양도소득세를 납부하기 위해 처분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게 아니라 처분을 뭐 한다? 미룬다죠. 밀어서 공급이 안 일어나는 거를 주택 공급의 동결 효과라고 하고, 자, 미룬다라고 해서 공급이 증가하는 효과가 아니라 공급이 감소하는 효과를 얘기한다. 마지막에 그러면 가격이 어떻게 변해요? 가격이 상승한다. 공급 줄었으니까 가격이 상승한다. 이렇게 나와야죠. 자, 주택의 동결 효과는 양도소득세를 안 내기 위해서 처분을 미루는 현상, 보유를 하고 있어서 공급이 줄어드는 현상, 공급 줄면 가격은 상승한다. 자, 가격 탄력성이 0이라고 나왔어요. 자, 공급의 가격 탄력성이 0이다. 이건 뭐라고 한다? 탄력성 0? 완전 비탄력이라고 하죠. 자, 공급이 완전 비탄력이래요. 비탄력이면 많이 내는데 완전이니까 공급자가 전부 내는 거죠.
자, 그래서 토지 소유자, 공급자가 전부 부담하게 된다. 맞네. 4번이 옳은 지문이고. 자, 취득세를 낮추면 세금을 낮췄대. 그럼 수요는 뭐 한다? 증가한다. 이렇게 나와야죠. 세금 낮았으니까 수요가 증가한다. 자, 1번, 2번은 세금을 부과하거나 인상하면 시장에서는 수요도 줄고 공급도 모두 준다. 이걸 경제적 순손실. 수요자나 공급자 가져가는 잉여가 줄어드는 걸 경제적 순손실이라 그래요. 6번 보죠. 자, 거래세든 보유세든 상관없어요. 세금 인상이 중요한 거지.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세금을 인상했을 때 경제적 후생 변화는 손해가 나타나 경제적 손실이 발생해를 얘기하는 거예요. 세금을 인상하면 경제적 순손실이 발생한다를 얘기하는 거고. 자, 1번 보죠. 수요가 공급에 비해 탄력적이면 수요가 탄력적이래. 그럼 공급이 비탄력이죠. 자, 그럼 누가 세금 많이 부담한다? 공급자. 그래서 공급자의 부담이 커진다. 맞고. 자, 공급이 수요에 비해 탄력적이면 공급이 탄력적이래요. 그럼 수요가 비탄력이지. 자, 그러면 수요자의 부담이 커진다. 맞고. 자, 수요자 입장에서 자, 세금을 인상하면 수요자가 지불하는 금액이 올라요. 세금을 인상하면 원래 이제 보유가세든 거래세든 마찬가지예요. 파는 사람이든 임대인이든 마찬가지로 얘가 세금을 다 내는 게 아니라 임대를 올려. 그리고 매매 가격을 올려. 그래서 일부를 임차인이나 매수인에게 떠넘기는 현상이 나타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수요자가 내야 되는 돈이 커지니까 얘가 소비자가 손해가 보는 거예요. 자, 수요자가 내는 돈이 커지니까 수요가 줄 거고, 수요가 줄면 수요 활동이 주니까 수요자가 가져가는 총 몫이 줄어들어. 이런 걸 소비자 잉여가 감소한다. 이걸 경제적 순손실이라는 거예요. 공급자가 받는 가격이 하락한다. 이거 좀 주의해야 되는데, 예를 들면 임대주택에서 임대를 올려가지고 일부 떠넘겼어. 임대인은 올렸으니까 많이 받겠지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많이 받았지만 세금을 내고 남으면 결과적으로 조금 가져가게 되는 거야. 그래서 공급자도 가져가는 돈이 줄어드는 거예요. 그래서 공급도 줄어드는 거예요. 그러면 전체 공급자가 가져가는 몫도 잉여도 줄어들어요. 이 두 개를 뭐라고 한다? 경제적 순손실이라고 하는 거예요. 경제적 순손실이 발생한다라는 얘기. 결과적으로 그래서 5번 얘기한 거예요. 세금을 인상하면 세수입 증가분은 정부가 가져가는데 시장에서 경제활동이 없어지면서 손해가 발생하는 거야를 얘기하려고 그래요. 경제적 순손실은 뭐한다? 발생한다를 얘기하는 거예요. 경제적 순손실은 3번, 4번을 얘기하는 거야 라고. 시장에서는 수요자도 손해, 공급자도 손해. 수요 공급이 줄어들어. 그래서 각자의 몫도 줄어드는 걸 이걸 경제적 순손실이라고 한다라는 얘기예요. 7번 보죠. 틀린 거. 자, 취득 단계 부과하는 조세로는 취득세, 인지세. 맞죠? 얘는 지방세, 얘는 국세 이렇게 될 거고. 취득 단계. 이번에 보니까 지대 수입을 100% 세금으로 증세하면 토지세 수입만으로 재정 충당하니까 토지세 위에 모든 조세는 필요 없어. 이걸 뭐라고 한다? 토지 단일세. 이렇게 주장한 사람이 헨리 조지라는 사람이다. 맞고. 자, 집가 상승에 대한 기대가 퍼져 있는 상황에서 라고 나왔어요. 한번 해석해 보면 집가가 올라갈 거라고 뭐 하고 있어? 기대하고 있어요. 그럼 수요가 사람들이 안 사? 올라갈 것 같대. 그럼 수요가 증가되고 있는 상황에서 라고 얘기한 거예요. 수요가 증가되고 있는 상황에서 양도소득세를 중과했대요. 자, 양도소득세는 매도인이 내는 거죠. 팔아 안 팔아? 안 팔아. 매도인이 안 팔아. 그러면 공급이 줄어드는 공급에 동결 효과가 발생하겠네. 자, 그래서 수요가 증가되는 상황에서 양도소득세 중과하면 공급이 확 줄어들겠죠. 자, 그러면 그 다음에 어떻게 나타나겠냐라는 얘기예요. 자, 수요 증가하면 가격 상승, 공급 감소도 가격 상승. 그러니까 집가는 뭐 한다? 상승한다 라고 해야죠. 그래서 3번이 틀렸고. 그러면 거래량, 토지의 거래량은 증가해요, 감소해요? 아까 똑같은 내용을 했어. 알 수 없다. 수요는 증가,
공급은 감소. 증가면 양 증가, 감소면 양 감소. 누가 많이 변했다는 얘기가 없어. 그럼 양은 알 수 없다 이렇게 해놔야 되고 가격만 상승한다라고 결정할 수 있는 거예요. 맞아요. 자, 4번 보죠. 조세의 전가는 떠넘기는 걸 얘기하는 거죠. 의무자에게 부담된 조세가 의무자가 부담하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이전하는 거다. 떠넘기는 걸 조세의 전가라고 한다. 이 전가시켜서 최종적으로 누가 얼마 내고 누가 얼마 내게 됐어. 원래 임대인이 내야 되는데 10만 원 일부를 냈는데 임대인이 7만 원 내고 임차인이 3만 원 내게 됐어. 이게 결과적으로 부담한 것을 조세가 귀착되었다 이렇게 얘기하고 조세의 중립성이란 말도 있어요. 조세 중립성. 이때 중립이란 말은 영향을 미치지 않아야 된다. 세금이 어디에? 시장에. 세금이 시장에 영향을 미치지 않아야 된다를 이걸 조세의 중립성이라고 한다. 세 개 용어. 전가는 떠넘기는 거. 귀착은 결과적으로 누가 최종적으로 부담하게 되었다가 귀착되었다. 조세 중립성은 세금이 시장에 영향을 미치지 않아야 된다. 용어 세 개 정리하고. 세금은 재원을 조달하기 위해서 부과하기도 하고 분배의 불공평성을 개선하기 위해서라고 나왔어요. 자, 분배의 불공평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얘가 비례세로 부과할까 누진세로 부과할까? 누진세겠죠. 누진세. 돈 많이 버는 사람만, 돈 있는 사람만 돈을 너무 많이 벌고 돈 없는 사람 돈을 못 버는 현상이 나타날 수 있으니까 돈 많이 벌면 세율을 높여서 많이 세금 걷고 돈 조금 벌면 세금을 조금만 걷어서 결국 돈 없는 사람에게 쓸 거야. 그래서 이걸 뭐라고 하냐면 소득 재분배라고도 얘기해요. 소득 재분배. 이때 저소득층을 위한 정책이 나오면 다 소득 재분배 효과를 얻을 수 있다. 이런 내용이었어요. 저소득층. 누진세는 저소득층을 위한 정책의 일부라고 보면 되는 거고. 자, 8번 보죠. 8번. 자, 양도소득세를 중과했다. 매도인이 세금을 많이 내야 되니까 매도인이 안 파는 거예요. 자, 그러면 보유자로 하여금 매각을 당기는 게 아니라 미루게 하여 공급이 얼어붙게 된다. 이렇게 나와야죠. 자, 안 파니까 매각을 미뤄야 돼. 당기는 게 아니라. 자, 기억 틀렸으니까 박스 문제에서 틀린 거 확실하게 나오면 없애버려야지. 보기 먼저 봐야죠. 기억. 그럼 니은은 똑같으니까 니은은 볼 필요가 없고 리을을 봐야 되는 거예요. 리을을 봐야 답을 찾는 거죠. 리을을 보니까 증여세, 양도소득세는 처분 단계 부과하는 국세. 둘 다 국세는 맞는데 증여세는 취득 단계고 양도소득세가 처분 단계죠. 리을 틀렸네. 1번 이렇게 체크해야 되는 문제죠. 자, 니은을 보니까 재산세와 종부세는 6월 1일로 과세 기준일이 동일하다. 맞죠? 또 하나 해석할 건 과세 대상물은 같다 다르다? 다르다. 과세 대상물은 다르다. 둘 다 보유 단계다. 맞아요? 보유 단계의 조세다. 맞아요? 맞죠? 둘 다 보유 단계. 둘 다 신고 납부 방식이 아니다. 맞아요? 신고 납부가 아니다. 맞잖아. 고지서 받잖아. 신고하는 게 아니라 얘 고지서 받잖아. 얘는 보통징수, 얘는 부가징수는 고지서 받아야 된다는 거야. 신고 납부가 아닌 걸 얘기하는 거예요. 둘 다 신고 납부 방식이 아니다. 맞는 얘기예요. 자, 디귿 보니까 취득세와 상속세는 취득 단계에 부과한다라고 나왔는데, 자, 둘 다 취득 단계 맞죠? 얘는 취득 단계의 지방세, 얘는 취득 단계의 국세인데 지방세라고 나왔으니까 얘가 들어가면 안 되겠네. 자, 우리가 배웠던 세금 중에 완전한 누진세율만 적용하는 거 두 개. 뭐? 상속세, 증여세. 이것도 시험에 나온 적이 있으니까 완전한 누진세율만 적용하는 거 상속세, 증여세. 자, 답은 1번. 9번 보죠. 자, 투자론 넘어가서 자, 보죠. 레버리지 효과. 자, 레버리지 효과는 이때 레버리지는 남의 돈을 얘기하는 거예요. 타인 자본을 활용해서 내가 투자할 때 레버리지 효과를 얻을 수 있는데 내 돈 수익률이 자기 자본 수익률의 변화를 얻는 거, 얘가 다른 수익률이 아니라 자기 자본 수익률이 변화되는 효과를 이걸 레버리지 효과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계산 문제로 자기 자본 수익률을 어떻게 계산해? 라고 이 단원에서 계산 문제가 나오죠. 자, 이때 돈을 빌릴수록 자기 자본 수익률이 커지면 정의 레버리지, 작아지면 부의 레버리지, 상관없으면 중립적 레버리지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이때 타인 자본을 활용하면 남의 돈 빌리면 안 빌리면 효과가 없고 많이 빌리면 효과가 커지겠지만 돈 빌리면 무조건 위험은 뭐한다? 커진다. 이때 돈 빌릴 때 발생하는 위험을 금융위험이라고 하죠. 돈 빌리면 무조건 위험 커진다. 출제자가 돈 빌리면이라고 하면 꼭 내는 지문이에요. 돈 많이 빌리면 위험 커진다. 자, 이때 레버리지 효과를 정을 부로, 부를 정으로 바꿀 수 있느냐? 바꿀 수 있는 건 오직 뭐가 바뀌어야 된다? 이자율이 변해야 돼. 이자율. 그래서 레버리지 효과 전환은 이자율의 변동에 의해서만 가능하다. 자, 이자율을 얘기할 때 이자율, 빌리는 차입자 입장에서는 비용이에요. 내야 되는 지출이지. 근데 대출자 입장에서 이자가 뭐야? 수입이죠. 이 대출자, 은행을 대출자라 그래요. 은행을 저당권자라 그래. 저당대출에서 저당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니까. 그래서 은행이 저당권자가 받는 수익률을 이자율이라 그래요. 그래서 이자율을 다른 말로 뭐라고 한다? 저당 수익률. 외워놔야죠. 이자율을 저당 수익률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때 부채 비율의 변화는 레버리지 효과를 전환할 수가 없다. 돈을 많이 빌리고 조금 빌렸냐는 건 레버리지를 전환할 수 없어요. 부의 레버리지가 나타났어. 부의 레버리지가 나타났다고 했을 때 돈을 조금 빌리면 얘가 정의 레버리지로 바뀌어지는 게 아니라 부의 레버리지가 나타날 때는 돈 많이 빌리면 손해가 크고 돈을 조금 빌리면 손해가 작아지는 거지 이익으로 바뀌어지는 게 아니에요. 돈을 많이 빌렸다 조금 빌렸다는 건 레버리지를 바꿀 수가 없고 이자율이 변해야 돼요. 다시 해석하면 우리가 내 돈만의 수익률, 이건 내 돈과 남의 돈이 합쳐진 수익률, 이건 남의 돈의 수익률이에요. 누구? 은행 수익률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저당 수익률을 뭐라고 한다? 이자율 외워놔야 돼요. 그럼 잘 생각해 봅시다. 자, 레버리지 효과를 얻으려고 하는 투자자는 남의 돈을 빌려서 투자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얘는 뭐라고 하냐면 차입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차입자는 이자율이 높아야 좋아, 낮아야 좋아? 낮아야 좋아요. 그래서 이자율이 낮아야 좋다, 유리하다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의 레버리지가 나타나려면 이자율이 당연히 뭐야 돼? 낮아야 돼요. 가장 큰 건 내 돈 수익률, 내 돈과 남의 돈이 합친 수익률. 가장 작아야 되는 건 이자율이 작아야 좋은 레버리지다. 반대가 되면 나쁜 부의 레버리지. 같으면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중립적 레버리지. 중립이란 말은 영향을 미치지 않을 때 쓰는 얘기죠.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자, 돈 빌릴 때 자기 자본금이 커지면 정, 작아지면 부의 레버리지. 하나 외워놔야죠. 내 돈 수익률, 내 돈 남의 돈 합친 종합 수익률, 총 수익률, 마지막에 저당 수익률, 이자율을 얘기했을 때 이자율이 작아야 이게 정의 레버리지다. 당연한 얘기예요. 자, 이때 계산 문제. 자기 자본 수익률을 계산할 때 순분이지 이렇게 외웠어요. 순분이지. 자, 순과 가치상승분을 더하고 이자 빼고 지분 투자액 나눈다. 잠깐 좀 해석해주면 자기 자본을 지분이라 그래요. 지분 수익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수익률은 투자액분의 수익 쓰는 게 수익률이에요. 지분 수익률이니까 지분 투자액분의 지분 수익 이렇게 쓰는 건데, 자, 그러면 지분 수익을 우리가 해석해 보는 거예요. 지분 수익. 내 돈만의 수익을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남의 돈을 빌려서 투자해서 돈을 번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지분 수익을 계산하려면 총 수익에서 내 돈과 남의 돈이 합쳐진 총 수익에서 남의 돈의 수익을 빼주면 되겠네. 맞죠? 남은 은행 수익 얘기하는 거예요. 자, 총 수익에서 내 돈만의 수익을 얻으려면 내 돈과 남의 돈이 합쳐져서 번 총 수익에서 남의 돈의 수익 뭐예요? 이자를 빼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분 수익은 총 수익에서 이자를 뺀 값이다. 근데 부동산 투자할 때 얻는 총 수익은 두 가지가 있어요. 임대료 수익과 가치상승분, 소득이득과 자본이득. 그래서 임대료 수익과 가치상승분 이렇게 이걸 더해야 총 수익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임대료 수익의 대표 소득이 뭐야? 영업현금에서 가유, 순전후 중에 대표 소득은
순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순소득을 임대료 수익이라 쓰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얘는 내가 부동산에 내 돈과 남의 돈을 가지고서 투자했을 때 버는 총수익을 얘기하는 거고, 이때 총수익에서 은행의 수익, 이자를 빼주면 뭐만 남는다? 내 돈의 수익이 남는 거예요. 지분 투자액분의 지분 수익, 이렇게 만든 것이 자기자본 수익률 계산. 암기할 때 순분이지, 순에다가 가치상승분 더하고 이자 빼고 여기에 지분 투자액으로 나눈다. 이렇게 연습에서 계산 문제 이거 나오면 무조건 맞아야 돼요. 무조건 보너스라고 생각하면서. 자, 문제 보죠. 자, 레버리지 효과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거. 자, 레버리지 효과란 남의 돈을 이용할 때 부채 비율의 증감에 따라 남의 돈을 많이 빌리냐 조금 빌리냐에 따라서 얘가 중요한 키워드예요. 자기 자본 수익률이 변화되는 효과를 말한다. 여기에 총 투자 수익률 나오면 안 돼요. 내 돈만의 수익률이 변화되는 거다. 맞는 얘기고. 정의 레버리지. 자, 얘와 얘를 비교했을 때 정은 좋은 효과인데 이자율이 어때야 돼? 작아야 얘가 정의 레버리지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자율이 작아야 정의 레버리지다. 얘보다 높을 때 발생한다. 맞네요. 전체는 지분 수익률, 그 다음에 종합 수익률, 저당 수익률. 저당 수익률이 가장 작아야 된다. 지분 수익률이 가장 커야 되고. 자, 중립적 레버리지란 다 수익률이 같아서 남의 돈을 빌려도 자기 자본 수익이 변화되지 않는 거죠. 영향 미치지 않을 때 중립적이란 말을 쓰니까 변하지 않는 경우를 말한다. 자, 부의 레버리지 효과란 부채 비율이 커질 때 돈을 많이 빌릴수록이란 얘기죠. 돈 많이 빌릴 때 자기 자본 수익률이 하락하는 것을 말한다. 맞고. 자, 정의 레버리지를 예상하고 돈을 투자했을 때 부채 비율이 커질수록 돈을 많이 빌릴수록 위험은 뭐한다? 증가한다. 돈 빌리면 무조건 위험은 커진다. 투자에 따른 무슨 위험?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금융 위험이에요. 투자에 따른 금융 위험이 커진다. 돈 빌리면 무조건 위험이 커진다. 그래서 5번이 틀렸고. 10번. 이건 100%가 맞았어요. 봅시다. 틀린 거. 자, 임대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은 감가상각과 이자를 세금 산정 시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맞죠? 소득세 계산할 때 소득세 어떻게 한다? 순이감 세율이었어요. 순이감 세율. 자, 그래서 순에다가 세율을 곱하는 게 아니라 이자와 감가상각 빼주죠. 빼준다를 뭐 한다? 공제한다. 이걸 다른 말로 비용으로 인정받는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부동산 투자했을 때 절세 효과의 장점인 거예요. 즉 소득세 계산할 때 이자 감가상각을 빼고 세율 곱한다, 공제해준다, 비용 인정받는다. 무조건 두 개밖에 없어요. 감가상각, 이자. 여기에 원리금이라고 나오면 안 돼. 원금이라고 나오면 안 돼. 이자만 공제받는다. 자, 이번에 보니까 자, 부동산은 주식 등에 비해서 단기간에 현금화할 수 있는 가능성이 뭐하다? 작다라고 해야죠. 현금화가 어렵다. 이걸 자, 현금화할 수 있는 현금화 가능성을 뭐라고 하냐면 유동성이라 그래요. 그럼 부동산은 이거 같은 말로 유동성이 어떤 자산이다? 작은 자산이다. 기억해놔야 돼요. 현금 전환 가능성을 유동성이라 그래. 현금 전환 가능성, 유동성. 부동산은 현금화가 어렵다, 환금성이 작다. 이걸 좀 학문적으로 유식하게 유동성이 작은 자산이다 라고 얘기해요. 그럼 유동성이 작으니까 현금화할 때 손해보는 것이 커지겠네. 이걸 유동성 위험이 크다라고 얘기해요. 유동성이 작으니까 유동성 위험이 어떻다? 크다. 이렇게 해석하는 거예요. 현금화가 어려워서 현금화할 때 손해보는 것을 유동성 위험이라 그래요. 현금화가 어려워서 유동성 위험이 크다. 저당권 대출받는 거죠. 전세제도 남의 돈 전세금을 안고 투자하는 거예요. 레버리지 활용에 얘가 될 수 있다. 맞고. 자, 부동산 가격이 물가 상승률과 연동하여 상승하는 부동산 가격이 상승하는 기간에는 인플레이션을 방어할 수 있다. 맞아요. 부동산 투자죠. 자, 인플레이션 한번 생각해 볼게요. 인플레.
자, 인플레이션을 볼 때 우리가 인플레이션이 나타나면 두 가지 현상이 나타나. 물가가 뭐해? 물가가 상승해. 동시에 같은 말로 화폐 가치가 뭐한다? 화폐 가치가 하락한다. 자, 물가가 만약에 5% 올랐다. 인플레이션 발생해서. 그러면 5%만큼의 돈의 값어치가 떨어지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럴 때 물가가 올랐다라는 건 누구 입장에서 어떤 효과가 나타나냐라고 할 때 부동산 투자자는 좋아요, 나빠요? 좋아. 부동산 투자하면 부동산 가격도 오르는 거예요. 물건이 부동산이니까. 그래서 투자자에게 유리한 거예요. 이걸 우리가 인플레이션을 해지한다, 방어한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물가 오르는 현상에서는 부동산 투자자에게 좋아. 근데 인플레 발생 화폐 가치가 떨어지죠. 이걸 이제 금융론에서 배울 때는 받는 돈은 똑같지만 100만 원, 100만 원, 100만 원 계속 받지만 인플레이션 받으면 돈의 값어치가 없어져요. 그래서 가치가 없는 돈을 받게 돼. 자, 이때 현금 수입자가 누구냐면 대출자, 은행이에요. 은행. 자, 그리고 임대인. 임대료 받겠지. 이 사람들은 돈을 받는데 값어치가 떨어진 돈을 받게 돼. 그럼 유리해, 불리해? 불리한 거예요. 자, 그래서 인플레이션 발생하면 부동산 투자자에게는 뭐해? 유리해. 근데 은행과 임대인은 뭐해? 손해야, 불리해. 이렇게 해석해야 돼요. 두 가지로. 자, 5번에 보니까 부동산은 실물 자산 특성과 토지 영속성으로 인해서 가치 보존력이 양호하다, 우수하다. 맞죠? 토지는 없어져, 안 없어져? 안 없어져. 무슨 성? 영속성. 건물은, 주택 같은 건물은 내구성이 커, 작아? 내구성. 견디는 능력을 내구성이라 그래. 견디는 능력. 내구성이 크다, 작다? 커요. 금방 없어지지 않잖아. 오래 가잖아. 그러니까 가치 보존력이 우수하다고 얘기해요. 네, 그런 얘기였고. 틀린 거 뭐야? 2번 틀린 거 100%. 이거 뭐 100% 맞아도 되겠네. 자, 11번 봅시다. 자, 많이 틀린 문제 중에 하나인데 11번. 자, 타인 자본 이용으로 레버리지를 활용하면 남의 돈 빌렸을 때 위험은 뭐한다? 증가한다라고 나와야죠. 돈 빌리면 위험하다. 그럼 기억 확실히 틀렸어. 기억 틀린 거 제껴놓으면 틀렸다. 그러면 얘와 얘 중에 리을 하나 보면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46% 맞았고 많이 틀린 문제 중에 하나인데, 그럼 이제 리을을 봐야죠. 돈 빌리면 위험 커진다. 이건 당연한 얘기고, 리을 봤을 때 총 자본 수익률과 저당 수익률보다 얘가 크대. 얘가 이자율을 얘기하는 거죠. 이자율이 작대. 그러면 무슨 레버리지? 정의 레버리지. 정의 레버리지가 나타날 거예요. 그러면 부채비율을 높으면 돈 많이 빌리면 자기 자본 수익이 뭐 한다? 증가한다, 상승한다. 이렇게 나와야 되겠네. 그래서 틀렸네. 리을 틀렸어요. 그럼 답 몇 번? 1번. 이렇게 체크해야 되는 거지. 어려운 문제 별로 아니었는데 일단 넘기지 말고 나머지 봐요. 자, 뒷글 한번 봅시다. 부의 레버리지가 발생할 경우에 부채 비율을 낮추어서 돈을 조금 빌리면 정으로 전환할 수 있냐 없냐 이렇게 물어봤어요. 전환할 수 없다. 부채 비율의 변동은 레버리지 전환할 수 없다. 뭐가 변해야 돼요? 이자율이 변해야 돼. 이자율. 자, 그러면 여기에서 부가 정으로 바뀌어지려면 좋은 걸로 바뀌어지잖아. 이자율이 어떻게 변해야 돼요? 이자율이 커져야 돼? 낮아져야 돼? 낮아져야 돼. 이자율이 작아야 정의 레버리지니까, 저당순이 낮아져야 정이니까 이자율이 낮아질 때 정으로 전환할 수 있다. 이렇게 나와야 돼요. 부채 비율이 아니라 이자율이 낮아져야 정으로 바뀔 수 있다. 자, 니은은 이때 한 번 나오고 그 후에는 안 나왔어요. 근데 이때는 이건 답과 관련이 없었잖아. 사실 기억 보기는 무조건 틀렸다를 알아야 돼. 이건 계속 나왔어요. 돈 빌리면 위험은 뭐한다? 커진다. 그래서 기억 딱 제껴 내오면 이거 두 개 있어. 그러니까 니은은 중요한 게 아니고, 니은은 똑같이 있으니까 리을 알면 답 찾는 거야. 이렇게 문제를 냈던 거예요. 근데 다음에 나올 때는 니은의 문제가 나올 수 있으니까, 자, 이걸 풀 때 우리가 자기 자본 수익률을
순분이지 말고 해석할 수 있는 게 저 부르세요. 이렇게 저 부 이렇게 사칙연산 더하기 빼기 곱하기 이렇게. 우리가 사칙연산 얘기할 때 나누기 빼기 더하기 곱하기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 없어.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이렇게 되잖아요. 그래서 순서대로 더하기 빼기 곱하기 그리고 가운데 괄호 이렇게 쳐주면 이게 이제 자기자본순위를 계산하는 하나의 또 다른 식이에요. 종종 저 부르세요. 더하기 빼기 곱하기 가운데 괄호 이렇게. 자, 그럼 해봅시다. 자, 종합수익률 10% 더하기 10%. 저당 수익률 이자율이죠. 8%. 자, 곱하기 부채 비율이 여기에 50% 나왔는데 곱하기를 쓸 거야. 여기 이미 퍼센트가 하나 있어. 그럼 퍼센트 두 개짜리는 안 쓰잖아요. 그럼 여기 퍼센트 없는 걸 곱해줘야 되겠지. 얼마? 0.5. 이거 계산하면 되는 거예요. 자, 계산할 때 순서가 달라. 자, 곱하기 더하기 빼기 이렇게 있을 때는 곱하기 먼저 해야 돼. 소가로가 있으면 무조건 소가로 먼저 해야 돼요. 순서대로 얘 곱한 다음 빼고 곱하고 이런 거 아니야. 자, 얘 먼저 계산해야 돼. 얼마? 2%. 그럼 더하기도 있고 곱하기도 있으면 뭐 먼저? 곱하기 먼저 해야 돼. 그럼 1%. 10 더하면 얼마? 11%. 그래서 11% 나온다. 맞는 얘기였어요. 종종 저 부르세요. 더하기 빼기 곱하기 가운데 괄호 이렇게. 자, 12번 봅시다. 자, 자기자본 수익률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이거 나오면 땡큐하고 감사한 마음으로 딱 풀어내야 돼요. 자, 자기자본율 40%, 타인자본 40% 활용할 때와 활용하지 않을 때 각각 자기자본 수익률을 계산해서 자, 자기자본 수익률이 올랐냐 내렸냐 정이냐 부냐 레버리지를 한번 확인해봐 이거 얘기하는 거예요. 자, 일단 이렇게 나오면 무조건 적어놔야 돼요. 내 돈 얼마 빌린 돈 얼마 둘 다 쓸 거니까. 자, 자기 타인 자본을 40% 활용했대요. 2만 원 얼마야? 2만 원 외워놔야 돼. 만 원이면 공 몇 개? 4개. 만이니까 공 8개죠. 그럼 뭐야? 1억이에요. 1억. 그러니까 얘는 얼마예요? 2억 얘기하는 거예요. 만 원은 1억이야. 2만 원은 2억 얘기하는 거예요. 만 4개, 공 4개니까 8개는 1억 얘기하는 거야. 이거 우리가 간단히 얘기할 때 공 6개를 털어버리면 200 이렇게 쓴다 그랬어. 200하고 공 6개 있다. 이거 해석할 수 있어야 돼요. 돈은 외워놔야 돼, 숫자를. 자, 700만 원이면 얼마? 706개 이렇게 있을 거고 여기에 7, 000000 이렇게 쓰면 헷갈리잖아. 6개 털어버리고 계산해야 돼요. 7 이렇게 놓고. 자, 봅시다. 그러면 자, 40%를 빌렸대. 200원 중에 40%니까 그러면 0.4를 곱하면 되겠죠. 그러면 빌린 돈 대출액은 얼마? 대출액은 0.4 곱하기 200이니까 80이고 그러면 내 돈은 얼마? 120. 이렇게 구분해 놔야 돼요. 둘 다 쓸 거야. 둘 다. 얘도 쓰고 얘도 써야 돼요. 둘 중에 하나만 쓰면 틀린 거야. 둘 다 쓸 거니까. 그러면 남의 돈을 안 빌릴 때는 지분, 내 돈으로 다 200원 이렇게 했다는 거죠. 대출액 없다는 얘기죠. 자, 이렇게 해석해 놓고 풀어봅시다. 자, 첫 번째 기억 먼저. 우리가 해야 되는 건 순, 분, 이, 지 이렇게 계산을 해야 될 거예요. 자, 그러면 자, 남의 돈 40% 빌렸을 때 지분 투자액 얼마? 120. 수는 얼마? 7. 그러면 가치상승분과 이자를 계산해야 되겠네. 자, 가치상승분 보니까 가격이 3% 올랐대. 가격이 얼마? 200원이죠. 200원. 2억이니까 200원. 200원에 3%가 올랐대. 200원에 3% 어떻게 계산한다? 200 곱하기 0.03 이렇게 하면 되겠네. 그럼 얼마? 6. 그래서 가치상승분 6 이렇게 된 거고 여기에 이자죠. 이자는 이자율만큼 내겠지. 근데 뭐의 이자율? 빌린 돈의 이자율이에요. 전체가 아니라 빌린 돈의 이자율. 이자율 얼마? 5%. 빌린 돈 얼마? 80원 빌린 거예요. 80원. 80원에 5% 어떻게 계산한다? 80 곱하기 0.05 그럼 얼마? 4 이렇게 되겠네.
4. 그럼 계산할 때 120분의 9 이렇게 하면 맞아요? 맞지? 계산하면 얼마? 0.075 이렇게 나왔대. 0.075. 0.075. 그럼 남의 돈을 빌리지 않았을 때 계산해 보죠. 수는 지분은 얼마? 200. 수는 7. 가치상승분 6. 이자는 있다 없다? 없다. 0. 그러면 200분의 13이니까 얼마? 0.065 이렇게 나오겠네. 그래서 6.5%, 7.5%, 7.5, 6.5, 4번 이렇게 무조건 풀어내야 돼요. 연습해가지고 자기 자본순이율 계산하는 문제. 시간이 많이 가서 쉬었다가 봅시다. 쉬었다가. 네.